또 넘어가지고.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선생님 앞쪽으로 여기 자리에 앉으세요. 신청하신 분 중에 한 분 지금 오고 계시다 하니까 네. 그동안 네. 그래가지고 책은 제가 아직 다 읽지 못하고 이제 우리 작가님 오늘 강연 듣고 네. 다시 복습해가지고 문구랑 하면 다들 막 뭔가가 향수도 있고 또 어릴 때부터 문구를 하는 친구 또 특히 여학생들 네. 컬렉 하는 친구 네. 그래가지고 복습을 이제 하고 그 뭐지? 문방구 관련해서 영화도 있었고 웹툰도 있었잖아요. 네. 문방구였나? 오. 최강이 나왔던 영화도 문방구 이런 거 네. 해가지고 여튼 아주 그냥 흥미롭게 되는. 같이 오신 이행분은 거기. 그분은 다른 곳에 계신다고 너무 많이 들어서 제가 5번 정도 들으셨기 때문에 질려서 안 듣는다고. 앵글은 그 정도 됐고 됐다. 맞다. 선생님 노트하고 연필도 잠깐만 기다리세요. 저희가 이렇게 공간은 작지만 그리고 방청객도 얼마 안 되시지만 유튜브 시청자가 꽤 많지는 않아요. 아는데 중요한 분들이 많고 시장님도 보고 계시고 그래서 이 공간이 문화재 활용정책 1호 공간이거든요. 2호가 없어요. 그래서 1호를 잘 하는 모델 중에 저희가 이 공간 전체를 이제 공유 스페이스라는 개념을 둬서 하나씩 이제 시민분들한테 드리려고 하는 거고, 지금 이거 저희가 직접 운영하지만 이 공간을 시민분들이 신청하시면 아예 스튜디오로 쓰실 수 있게 생겨드려요. 공간만 빌려드리는 게 아니라 장비 같은 거 전체 다 서포트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혹시 여기서 직접 뭘 하시고 싶으시다 하시면 언제든지 신청하시면 돼요. 우와, 멋있다. 그리고 이게 중요 조금 독특한 거는 지금 옆에 스펙들이 이제 120년 됐거든요. 아시다시피 인천 상륙작전 때 엄청난 포탄이 쏟아졌잖아요. 그래서 산 정상에 있는 건물들은 다 파괴됐고요. 월미도는 심지어 섬이 1m 해발이 낮아졌어요. 그런데 이 살아남았어요. 그럼 여기는 이런 공간이고 위에는 박물관이고 그런 건가요? 아니 전체가 이제 저희가 이제 같이 운영을 하는데 이게 인천 시립박물관으로 30년간 운영이 됐어요. 그래서 시민분들 여기를 시립박물관으로 많이 기억하니까요. 근데 그 당시는 1층 공간은 그때도 시민분들한테 공개된 공간이 아니고 창고처럼 써였어요. 창고처럼. 그래서 이걸 완전히 개방해서 뭐 갤러리도 활용하고 여러 용도로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 대여료 같은 거는 없습니다. 무료입니다. 다만 이제 신청하면은 이제 시민분들은 무료. 네, 그럼 실제로 북콘서트 같은 것도 많이 하실 수 있어요. 많이 하도 돼요. 선생님 요거 메모하시는 저희 아트 노트입니다. 좋습니다. 이거 우리 재미포부라고 해서 만든 오. 드릴 거예요. 네. 커버아트랑 이렇게 해가지고 네. 챙겨드릴게요. 딴 건 없고 그냥 무지인데 저희 강연 들으실 적에 핸드폰으로 메모하시는 그런 분도 계시고 하는데 A4 드리기 그래갖고 우와. 자, 이제 오디오 온 하겠습니다. 오디오 온 하고 중간에 이제 한 분 오시겠지만 그것도 조용히 제가 착수시켜 드릴 테니까 오디오도 나갔고 유튜브 시작했습니까? 됐어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유튜브 라이브 시청자
70명 정도 아, 진짜요? 그렇게 알고 계세요. 네. 이게 저희가 라이브로는 안 되지만 네. 그 좋은 자료 화면이 있으니까 그걸 네. 가공을 해서 네. 그 인천시 내부에 이제 공공아카데미라는 이 공공연령이 있으신 분들만 보시는 채널이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또 별도로 배포되기도 아, 하니까 네. 어떻게 뭐 이렇게 작가님한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이 시민분들한테 많이 소개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고요. 오늘 특별히 봄날이 끝나가는데 저희 그렇게 멀리 오셔서 네. 많이 지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한번 오시는 것 같아요. 오시네. 네. 이리 오세요. 위에 가서 오셨나요? 우리 위에서 안 했어요. 일단 잡고 있었어요. 물 있으면 편하신데 앉아야 돼요. 여기 부담스러우시면 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25일입니다. 네. 5월 12일, 1년 4월 4월 25일. 4월 1년 며칠 아무쪼록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 바라고요. 현장에 오신 분, 그리고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 우리 문경현 작가님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선 아날로그 키퍼라는 문구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문경현이라고 하고요. 작년에 나의 문구 여행기라는 책을 출간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저의 소개부터 시작을 할게요. 우선 저는 고등학교 때 공부하는 것보다 공부 계획 세우는 걸 훨씬 좋아하는, 그리고 더 잘하는 학생이었고요. 그다음에 친구들이랑 화장실 가자라는 이야기도 쪽지로 할 만큼 기록을 무척 좋아하는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대학생이 되어서는 이제 다이어리가 꼭 있어야 되는,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을 했고, 그다음에 책상 한가득 문구가 너무 많아서 정말 책상 정리하라는 이야기를 매일 들을 만큼 늘 문구가 가득 차 있는 책상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문구를 너무 좋아해서 문구와 기록을 좋아하는 걸 넘어서서 이제는 그거에 관련된 책도 막 모으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 저라는 사람은 생각하기도 전에 일단 기록부터 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랬던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문구 여행을 하면서 제가 발견한 기록의 힘과, 그리고 제가 조금 더 나답게 살을 수 있었던 용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내용이 다 저에 대한 내용이긴 하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 청년이 좋아하는 걸 어떻게 직업으로 만들었는지에 대한 성장 과정, 그 과정 자체를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때는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고요. 저는 전공이 디자인이었고 문해창작을 복수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기 직전에 면담을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25살의 천진난만한 사람이었고 면담을 하시는 분께 꿈이 문방구 지인이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디자이너로서 뭐가 되고 싶냐라는 질문에 저는 문방구 지인이 될 거예요, 언젠간 이라는 대답을 했는데요. 그분이 시시한데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한 번도 그 당시에 문구와 문방구가 시시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이 말 시시하다는 단어 하나가 되게 악플처럼 느껴졌던 건 그럼 멋진 건 뭐지? 그리고 나다운 건 뭐고? 내가 이렇게나 소중하고 사랑했던 것들이 누군가에겐 시시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시시한데라는 그 네 개의 글자가 저를 계속 갉아먹었던 건 졸업을 하고 그럼 나는 시시한 걸 하면 안 되는데 도대체 멋진 건 뭐지? 그리고 도대체 나다운 건 뭐지? 라는 생각을 하고 코스모스 졸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졸업을 하기 한 2달 전부터 떠나야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도피 같은 거였고 나는 그냥 이렇게 졸업을 해서 직장인이 되면 알맹이 없는 사람일 것 같고 뭐라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었는데, 마침 그 마음이 좀 닿았는지 엄청나게 저렴한 비행기표를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그 비행기표는
파리로 들어가서 뉴욕으로 나오는 2달짜리 비행기 표였고 정말 저렴했어요. 편도 가격도 안 될 만큼 너무 저렴한 왕복 비행기 표를 발견했고 이건 그냥 어떤 상황에서라도 놓치면 안 돼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일단 무작정 구매를 했는데요. 구매를 하고 나 갈 거야 라고 했더니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되게 부럽다 아니면 갔다 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저의 남자친구가 왜 가?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행을 간다고 하면 뭐 휴가야 또는 뭐 어떤 와인을 뭐 마시러 가 또는 뭐 음악을 들으러 가 하겠지만 저한테는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싼 비행기표가 있었을 뿐이었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저한테도 납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고민을 하다가 시시한데 라고 대답을 들었던 그 문장을 다시 말하기로 했는데요. 그게 제가 제 인생에서 했던 가장 첫 번째 용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나 문방구랑 문구점 보러 갈 거야. 나 문구랑 문방구 보러 가는 거야 라고 대답을 하게 되었는데 그 말은 사실 저는 또 시시하겠지라는 대답을 들을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특히 또 남자친구니까 저를 너무도 오랫동안 봐왔고 그렇기 때문에 저를 야단치거나 또는 그거는 넌 도망 같은데 라고 대답을 할 줄 알았는데 멋진데? 라고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누군가는 저의 꿈에 시시하다고 했는데 누군가는 저에게 멋지다라고 해줬고 저는 나는 문구랑 문방구를 너무 좋아해 라는 그 말을 기도문처럼 들고 진짜 비행기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진짜 비행기를 타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 비행기를 타기 직전까지 그 떠나기 전날 새벽까지 엄청나게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유는 일단 제가 비행기를 탄다라는 건 멋진 것도 아니었고 자랑하기 위한 거나 남들이 추천하는 거나 당연한 거 원래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시시하고 저만을 위했던 거고 제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갑자기 너무 뜬금없었던 것들을 선택하는 거였거든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일단 제가 여행을 떠나게 되면 하반기와 상반기 디자이너로서의 공채를 날리는 거였고 제가 대학생활 동안 내내 모아왔던 돈을 다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또 제가 만들어 가던 디자이너로서의 포트폴리오랑 그리고 2달이라는 시간 그리고 제가 매일 작업했던 감각들을 다 놓치는 거였어요. 결국 이것들을 다 포기하고 저는 그냥 문구랑 문방구만 보겠다라는 결정을 내린 거였는데요. 어쨌든 떠나왔으니까 매일 밤 기록과 기록을 거듭하면서 여행을 지속했어요. 그래서 첫 도시가 파리였는데 제가 그동안 가고 싶었던 문방구랑 갤러리들을 다니면서 제가 보고 경험했던 것들을 적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파리라는 도시는 사실 갤러리도 워낙 잘 되어 있고 문방구도 되게 많았기 때문에 순탄하게 여행을 지속할 수 있었어요. 파리라는 도시에서 일주일 정도 머무르게 되었는데 이제 파리라는 도시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던 날 아침에 제가 가장 가고 싶었던 아껴두었던 문방구를 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요. 너무 설레는 마음에 아침에 엄청 일찍 나가게 되었어요. 파피에티거라는 문방구고 이 문방구는 파리에 머무는 그래픽 디자이너들이 만든 문방구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나 살 수 있는 문구들이 아니라 여기서만 살 수 있는 문구들이 굉장히 많았고 여기서 직접 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갤러리 같은 개념의 문방구였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잘 몰랐던 거는 11시 30분에 연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아침 9시에 도착을 했는데 2시간 반이라는 시간이 텅 비어버린 거였죠. 근데 사실 일상에서의 2시간 반은 2시간 반으로 느껴지지만 여행지에서 2시간 반은 사실 하루 아니면 이틀같이 엄청나게 큰 시간일 수밖에 없는 게 그럼 제가 뒤에 계획했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거나 날려먹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설상가상 되게 변덕스럽게도 문이 닫혀 있는데 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정말 어디를 들어가야만 하는 상황이었고 그냥 그 바로 옆에 있는 쌀국수집에서 노트를 꺼내서 기록하면서 기다렸어요. 2시간 반이라는 시간 동안 비는 너무 많이 맞았고 근데 너무 설레는 거예요. 처음으로 그런 경험을 했는데 비에 쫄딱 젖었고 너무 춥고 내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됐는데 근데 2시간 반만 있으면 나는 파피에티거를 구경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 시간이 결코 짜증나거나 싫지 않고 되게 설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 문방구에 제일 첫 손님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여기 그래픽 디자이너들은 되게 재기발랄한 스타일로 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들어갔을 때부터 그 되게 작은 문방구가 하나의 작품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관된 스타일의 문구들을 되게 많이 볼 수 있었고 진짜 여기 아니면 절대 못 사라고 하는 문구들을 되게 많이 만날 수 있었어요. 되게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문방구였는데 이 문방구가 가진 또 하나의 장점 중에 하나는 이렇게 유리문이 하나 있는데요. 문방구의 절반은 사무실로 사용을 하고 있었고 그 절반 사무실의 문이 유리창으로 보일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이 문에 있는 여러 디자이너들이 그 당시에 엄청나게 큰 종이에다 포스트잇을 붙이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을 겪고 있었는데 이걸 보면서 제가 처음으로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건 이거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저 자리가 내 자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나도 저 일을 하고 싶고 나도 저렇게 살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딱 이 장면 하나가 마치 엄청나게 큰 대작을 보는 것처럼 갤러리에 이 유리창이 마치 액자 같고 제가 정말 간절히 원하던 작품을 본 것처럼 나 여행 오길 너무 잘했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모습과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 파리는 제가 너무도 좋아했던 문방구와 갤러리들이 많았지만 이때 저는 너무 포기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여기가 너무 별로면 그냥 남은 돈으로 한국 가는 비행기표 사야지라고 생각했던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이 여행이 좀 처음부터 별로다 싶으면은 한국으로 가서 바로 하던 포트폴리오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공채 써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장면 하나가 저를 그 다음 도시까지 데리고 가주는 되게 결정적인 장면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결국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했고 내 시선으로 어떤 것들을 결정했더니 내가 보고 싶은 것들을 볼 수 있구나라는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운명 같은 또는 어떻게 보면 행운 같은 일을 경험할 수 있었고 그 경험에 이어서 마지막에 갔던 멜로디스 그라피크라는 문방구에서 정말 여행 오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는 캘리그라피용 문구를 파는 곳이에요. 그래서 만년필이라든지 아니면 아직도 양피지 같은 재질로 되어 있는 문구를 팔고 실제로 그 역사가 꽤 오래되었기 때문에 벽면 한가득 이 분이 직접 캘리그라피 한 것과 여기서 사간 만년필로 캘리그라피를 했던 분이 보내주신 엽서들이 한가득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건 이 문방구라는 게 단순히 문구를 구매하고 빠져나가는 곳이 아니라 난 문구나 기록을 향유하는 사람들이 그 문화를 나누는 곳일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단순히 판매자와 구매자가 아니라 기록을 하는 동료로서 그 우정을 나누고 있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었고 제가 그동안 한국에서 갔던 여러 가지 문방구들과 다른 스타일의 문구점을 발견하면서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문구랑 문방구는 아직 내가 못 갔던 문방구이지 이런 곳이 세상에는 많구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나름 이 여행이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 도시인 베를린으로 건너가게 되는데요. 베를린에서는 제가 어떤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한 달이라는 기간을 잡았어요. 그래서 2달의 여행 중에 절반 넘게 베를린에 있었거든요. 근데 베를린에서는 제가 기록이라는 게 이렇게 힘이 강하구나를 깨달을 수 있었는데 그런 힘을 가장 크게 느꼈던 곳은 베를린에 있는 DDR 박물관이라는 곳이에요. 구동독 박물관이고 통일 전에 구동독에 있었던 분들이 어떤 생활상을 가졌는지를 전시해 놓은 공간이고 어떻게 보면 생활문화 박물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통일된 지 비교적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료들이 되게 많이 남아있고 일부는 직접 만져볼 수 있을 만큼 되게 친화적인 공간이에요. 이 공간에서 저의 시선을 가장 크게 사로잡았던 건 아무래도 누군가의 기록물이었는데요. 이렇게 편지라든지 앞에 보셨던 일기장 그리고 영수증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이 남아 있었고 실제로 그냥 복사본도 물론 있었지만 실제로 그 필체나 그 정도의 자국이 남아있는 사료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호랑이가 가죽을 남기는 것처럼 사람도 자신의 기록을 남김으로써 자신을 증명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분을 만난 적도 없고 누군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지만 어떤 사람의 기록물을 본다는 건 그 사람이 존재했음을 또
그 사람의 존재를 다시 읽는 것과 같더라고요.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어떤 상황이었는지도 전혀 모르지만 이 사람이 있었구나를 알 수 있는 가장 큰 힘이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그 사람을 단단하게 했을 거다. 그리고 결국 그게 돌고 돌아서 저한테 닿았으니 기록이라는 게 되게 힘이 세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정말 좋은 경험이었어요. 누군가의 기록이 누군가를 단단하게 했고 그게 너무 힘이 강하다는 걸 제가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여행에 좀 더 기록에 조금 더 집중된 여행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정말 잘 때도 자기 직전까지도 일기를 쓰고 밥을 먹으러 가서도 기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나게 강렬한 힘을 제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그런 기록을 통해서 저와 대화하고 제가 불안했던 거, 제가 싫었던 거나 실망했던 거나 아니면 이 여행에서 제가 마음에 들었던 거나 새롭게 저를 발견했던 거를 계속 적어 나가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그 당시에는 책을 만들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꼈던 모든 감정들이 다 빼곡히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같이 여행해서 같이 잠깐 머물었던 친구가 정말 앉으면 노트북을 꺼낸다고 할 만큼 그렇게 제가 느꼈던 것들을 아주 많이 기록하기 시작했고 그랬던 경험들이 제가 문구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방향을 잡아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기록하는 게 그냥 당연한 거 그리고 그냥 이걸 놓치기 싫으니까 누구는 사진을 찍을 거고 누구는 뭘 모을 테지만 나는 기록을 한다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것들을 뭔가 확신으로 바꿔주는 계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건 제가 1월 1일에 신년 파티를 가게 되었는데 베를린에 있는 친구가 1월 1일에 혼자 있으면 너무 아쉽고 속상하니까 나랑 같이 파티에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월 1일을 맞이하는 파티에 갔을 때 만났던 친구가 저를 조금 더 변화를 시켰는데요. 오스카라는 친구이고 제 친구의 친구였어요. 정말 아무런 일면식이 없었고 제가 거기 가지 않으면 평생 만날 수 없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파티가 끝난 다음날 점심에 라면을 끓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라면 좋지 하고 모두가 다 삥 둘러 앉았는데 거기서 갑자기 나무를 깎아서 불을 지피는 거예요. 라이터가 있고 그냥 한 번에 불을 딱 켤 수 있는데 갑자기 나무를 깎더니 부싯돌로 불을 지피는 거예요. 근데 모두가 자기를 동그랗게 앉아서 쳐다보고 있는데도 묵묵히 하는 거 보면서 누가 물어봤어요. 너 왜 그렇게 하냐? 불 금방 지필 수 있고 라면 빨리 먹자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이게 내가 좋아하는 방식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도 문구 여행을 하면서도 SNS라든지 어딘가에도 나 지금 문구 여행 하는 중입니다 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왜냐면 시시하다라고 했던 그 단어가 저를 계속 쫓아다녀서. 근데 이 친구는 그 많은 친구들, 처음 보는 친구들, 외국인들 앞에서 라면을 모두가 기다리는 상황에서 불을 이렇게 비치면서도 이게 내가 좋아하는 방식이고 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당당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여행을 하면서도 한 번도 그렇게 당당하게 말해본 적이 없는데 이 친구는 그렇게 말하네? 라는 게 저한테 되게 큰 울림을 줬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방식으로 이 여행을 마무리해야겠다라는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누군가는 불을 붙이는 것조차도 자신의 선택과 자신의 선호로 하는데 나는 이렇게 큰 돈과 큰 시간을 쓰면서도 왔는데 이렇게 소극적으로 했다니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나다운 방식으로 여행을 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런 생각을 하고 나니까 도시가 달라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제가 미리 알아놨던 것이라든지 아니면 인스타그램이나 다른 것들을 통해서 봤던 문방구들만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는 조금 더 저의 눈과 저의 머리를 적극적으로 써서 독일어로 종이는 뭐지? 그런 것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고 간판에 파피어가 있으면 무조건 들어가게 되는 적극성을 발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조금 허름해 보일 수도 있고 한국어로 치면 뭐 모닝글로리나 알파 같은 그냥 어떻게 보면 시시껄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문방구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나는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그렇게 들어간 문방구가 더 멋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기대하지 못했던 문구들이 훨씬 많았고 제가 까치발을 들어야 하거나 또는 허리를 숙여서 가장 아래에 있는 문구를 꺼냈을 때 거기서만 살 수 있었던 문구가 많은 경우가 훨씬 많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가 문구를 좋아하는 방식은 누가 멋있다고 했던 문방구를 가는 게 아니라 길을 걸으면서 파피어라는 단어가 있을 때 들어가고 먼지가 묻어 있더라도 내가 그것이 마음에 들면은 건지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방식이구나를 깨닫게 되었고요.
하나의 방식은 문구를 사는 방법이었어요. 왜냐면은 저는 그 당시 학생으로 모아왔던 돈만을 가지고 여행을 간 거니까 통장에 있는 돈이 불어나진 않았거든요.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태였는데 사고 싶은 문구는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좀 더 적극적으로 문구점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보이는 것들도 많아지고.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뭘 아낄 수 있을까 하다가 교통비를 아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여행을 가면 무조건 킵해두는 돈은 다 숙박비, 식비, 교통비 이 세 개인데 저는 교통비를 과감하게 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머물던 곳에서 이렇게 문방구나 갤러리가 많은 곳까지 걸어서 40분 정도가 걸리는데 과감하게 그냥 걷기 시작했어요. 왜냐면은 트램비가 되게 비싸서 트램비가 2,000원 정도 했거든요. 그럼 그걸 타면 제가 사고 싶은 문구를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왕복 하루에 2시간 정도를 걸으면 여기에 있는 봉투를 한두 개 정도는 더 살 수가 있었고 저는 매일 1시간 반을 걷고 그 아낀 돈으로 봉투를 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 날에는 여기 있는 봉투를 거의 다 샀을 만큼 매일매일 한 달 동안 매일매일 걸을 만큼 문구를 너무 사랑했고 제가 선택을 했던 거죠. 교통비를 아끼고 나니까 되게 용기가 생겼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나는 봉투 하나 사려고 2시간도 걸을 수 있는 사람인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모할 수 있겠지만 그게 가장 저다운 방식이었고 나는 지금까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해봤나? 라고 생각했을 때 대답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난 한 달 동안 2시간씩 매일 걸어봤어. 봉투 하나 때문에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됐고 그게 저를 문방구나 문구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이끌었던 초심인 것 같아요. 나는 이 정도 해서 문구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증명할 수 있게 된 거니까요. 베를린이 끝나고 다음 도시는 바르셀로나였는데요. 사실 베를린은 모든 것들이 너무 좋았지만 한 가지가 부족했는데 그건 뭐냐면 너무 해가 빨리 졌어요. 3시면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오고 사실 밤이라는 건 아무리 4시여도 하루가 끝난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에 늘 집으로 계속 저를 이끌었거든요. 근데 바르셀로나에 도착했더니 6시가 되도록 해가 안 지는 거예요. 보통 8시에 해가 지더라고요. 이렇게가 해가 안 지는 곳이 이렇게나 아름답다니? 그리고 이렇게나 빛이 가득한 곳이 있다니?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 여기 더 있어야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여기에 더 있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그랬으면 다음 도시에 바로 넘어갔을 텐데 왠지 더 있고 싶다는 생각에 제가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난 여기 더 있겠다라고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것도 되게 큰 기회비용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되게 비효율적인 선택이었거든요. 어떤 도시에서 다음 도시가 계획되어 있는데 여기 더 머물겠다라고 하는 건 우선은 그러니까 제가 그 다음 도시에 가려고 했던 비행기표를 취소하고 또 다시 비행기표를 예매를 해야 되고 그 다음 도시에 있는 호스텔을 다 취소하고 환불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바르셀로나와 런던이라는 두 도시의 호스텔을 다시 예약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화폐가 다르니까 또 다시 환전을 하면서 환전 수수료도 내야 되고 그리고 미리 계획했던 것들에 대한 안전함이 다 사라지고 런던에서도 가고 싶었던 곳이 너무 많았는데 다 포기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저는 그저 햇빛 때문에 그걸 선택했다는 게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무모한데 이미 그 전에 한 달 동안 2시간을 걸었던 경험이 있으니까 그럼 난 햇빛을 위해서 한번 일주일 정도를 날려볼래? 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계획이라는 상태에 나를 던져보자.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상태에서 살아보자 라고 생각했고 지금 당장 내가 이 햇살 아래서 너무 행복하니까 이걸 경험해보자 라고 결정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바르셀로나에서 놓쳤을 법했던 문방구를 되게 많이 갈 수 있었어요. 조금 신기했던 점은 사실 베를린 같은 해가 빨리 지는 겨울에 특히 해가 빨리 지는 도시나 좀 안개가 자욱하거나 좀 어두침침한 도시들은 색을 이렇게 활발하게 쓰진 않더라고요. 근데 바르셀로나는 워낙 해가 길고 햇빛이 선명하다 보니까 쓰는 색감들이 되게 비비드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전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무채색을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여기는 다 형형 색색의 아주 밝고 진한 색들을 되게 많이 쓰는 성향을 보였고요. 이것들을 보면서 햇빛이라는 게 주는 게 단순히 사람의 기쁨뿐만 아니라 그게 결과물로도 직결될 수 있구나를 깨닫게 되었고 다양한 환경에 놓이는 게 어쩌면 디자이너로서 되게 좋은 자양분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예전에는 내가 환한 날씨를 좋아하니까 환한 날씨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로만 작업을 한다거나
또는 그거에 관련된 것들만 했다면 비가 오는 날에 느껴지는 색감은? 비가 오거나 또는 흐린 날에 느껴지는 텍스처는 어떤 것들일까에 대한 고민도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다양한 환경이 결국 제가 만들어내는 다양한 결과물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깨달았고 그것들을 경험하면서 내가 그 당시에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법했던 선택들이 나한테 어떤 결과를 미칠 수 있는지는 내가 하기 나름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런 문구점과 이런 햇빛들을 선택하는 것들은 지금 생각해보면 저한테는 되게 좋았던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교통비는 당연히 제외를 하는 거고 또 하나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요. 그것들은 밥이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샐러드를 먹어야 했고 그 다음에 진짜 한 주먹짜리 타코만 먹으면서 지냈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마지막 날 타코를 먹으면서 과연 이럴 가치가 있었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기도 해요. 바르셀로나 도시가 워낙 해산물도 유명하고 과일도 엄청 싱싱한데 그런 것들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냥 슈퍼에서 파는 샐러드랑 타코만 먹으면서 지냈던 일주일이 이게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큰 의미가 있었던 건 결과적으로 저는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제가 어디까지 포기할 수 있고 얼마나 더 좋아할 수 있는지를 저를 통해서 실험할 수 있었던 거니까 저는 의미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비록 남녀 혼숙인 막 15인실에서 커튼 하나를 치고 매일 밤을 자야 했지만 그날 이제 숙소에 들어가서 침대에 누워서 다음날이 기다려지는 건 그 도시가 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 제가 가지고 있던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그런 포기와 선택과 그런 제가 책임지는 것들을 계속 반복하다가 런던이라는 도시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런던은 원래는 일주일 넘게 긴 시간을 잡았는데 이틀밖에 이제 남지 않은 거예요. 근데 런던은 제가 무조건 가고 싶었던 문방구가 있었거든요. 문구 여행기를 통틀어서 가장 가고 싶었던 문방구가 있는 곳이었고 그리고 제 친구가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계획했던 것들이 되게 많은데 이제는 압축적으로 이틀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런던에 도착하자마자 다음날 바로 제가 가장 가고 싶었던 문방구로 달려갔는데 그건 프레젠트 앤 코렉트라는 문방구였고요. 여기는 다른 문방구랑 조금 달랐던 게 보통은 연필이면 한 탈을 그냥 그대로 팔거나 예를 들어서 클립이면은 클립을 한 박스 단위로 파는데 여기는 포장을 다 깐 상태로 판매를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낱개로 되어 있는 상품들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문방구를 운영하니까 아는 건 이 정도의 깔끔함을 유지하려면 정말 매일 아주 자주 청소를 해야 되더라고요. 정말 귀찮은 일일 수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소비자가로 매겨진 제품을 사서 마진을 붙여서 팔면 되게 쉬운 일을 이건 다 해체를 했으니 다시 포장을 해야 되고 다시 개별 가격을 매겨야 되는데 이것들이 너무 그 수량이 많다 보니까 과연 이게 그냥 간단한 일이 아닐 텐데 이걸 계속 해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제가 문방구를 운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와 이거 진짜 번거롭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동시에 이렇게 깨끗하다니 이렇게 조잡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먼지 하나 없다니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분은 정말 매일 정말 성실하게 이 문방구를 가꾸시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또 다른 거는 매대 옆에, 계산대 옆에 이렇게 작은 파일철들이 놓여 있었는데 여기 보면 벼룩시장에서 구매하신 빈티지 종이들을 판매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들은 나만 가지고 싶지 누군가한테 팔거나 소개하고 싶지는 않은 제품이 훨씬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너무 오래됐고 또 가격을 매기자면 훨씬 더 비싸게 매길 수도 있고 그냥 개인의 소장품 정도로 콜렉팅할 수 있었을 텐데 이거 그냥 고객들한테 계속 아낌없이 뭔가 비어있으면 계속 채우고 비우면 채울 정도로 계속 이렇게 이 섹션을 끌어나가시는 걸 보면서 진짜 자신이 좋아하는 걸 나누기 좋아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매대까지 보고 나서 와 진짜 이분은 정말 좋아하는 분이구나 이렇게 귀찮음과 자신의 좋아하는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줄 만큼 문구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실제로 그 사랑이 가장 크게 발현됐던 거는 이 영수증이었어요. 근데 보통 영수증이면 바코드를 따다닥 찍어가지고 결제해 주시면 바로 끝났을 텐데 손으로 직접 적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산 품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름을 적고 거기에 대한 가격을 매겨주셨는데 이 장면이 저한테는 되게 잊혀지지 않는 게 약간 무언의 압박 같기도 하더라고요. 아, 내가 이렇게 아끼는 문구를 너한테 주니 소중히 써라 라는 말처럼 느껴졌어요. 어떻게 보면 협박문 같은 영수증을 받아들고 저 또한 내가 나중에 문방구를 하면 고객님한테 실제로 나도 이런 나의 필체로 된 무언가를 건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기록을 응원받는 느낌도 들었고 또 이분이 먼저 물꼬를 터준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분이 먼저 손으로 무언가를 써서 건넸고 저는 그걸 이어받는다는 생각이 드니까 여기서 산 문구들이 그냥 노트, 그냥 펜이 아니라 뭔가 건네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그게 저를 조금 더 기록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심 어린 관심이 힘이 이렇게 세구나, 이렇게 좋아한다는 게 이렇게 파워풀하구나를 느꼈고 또 귀찮음과 수고를 감수하는 게 이렇게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내는구나를 깨닫게 되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은 정말 대단하신 게 늘 같은 스타일을 유지하시거든요. 같은 매대의 깨끗함과 여러 번 방문해도 계속 항상 그 평균치를 유지하시더라고요. 그런 물건의 다양함이라든지 깨끗함이라든지 그 물건의 퀄리티라든지 그래서 늘 자신이 꾸려가고 있는 이 문방구를 가장 최선의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이라는 걸 깨달으면서 초심이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뉴욕으로 마지막 도시로 건너가게 되는데요. 마지막 도시로 갈 때는 약간 기진맥진한 상태였어요. 왜냐면 이제 마지막 2주가 남았고 마지막 도시였고 이제는 도망갈 수도 없을 만큼 여기만 잘 관통하면 끝난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인데요. 이미 많은 문방구와 갤러리들을 봤고 제 심신이 이제 어떤 상태에 이르렀냐면 한국 가면 난 이제 영락 없이 취준생이다 라는 생각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되게 불만족스러웠어요. 뉴욕이라는 도시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이 저한테 의미 있었던 건 조금 더 깊이 저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던 건데요. 뉴욕은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다양한 스타일과 다양한 개성을 가진 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말 멋진 샵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다니던 규모를 다 합쳐도 안 될 만큼 큰 문구점도 있었고 그리고 정말 이런 세상에 이런 문구가 있단 말이야 라고 생각할 만큼 멋진 문구들이 많은 문구점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곳은 맥넬리 잭슨이라는 독립 서점에서 운영하는 문방구였어요. 구찌 포 더 스터디라는 곳이고 이곳은 뉴욕에 가서 만약에 문구나 기록을 좋아하면 무조건 가야 돼 라고 말할 만큼 되게 유명한 곳이었고요. 그래서 저도 뉴욕에서는 이곳을 가장 궁금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너무 멋있는 문구들이 많았고 유럽 여행에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수많은 문구점을 갔는데도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문구들이 정말 가득가득 차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태도 굉장히 괜찮았고 엽서 섹션만 해도 정말 몇백 장이 넘는 디자인으로 고르기도 힘들 만큼 너무 잘 되어 있었고 노트들도 책상마다 다 가지런히 아주 깔끔한 상태로 올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중간에 있는 협탁이 스태프 존인데 이 스태프한테 물어보면 제가 원하는 노트를 다 찾아줬어요. 내가 이런 갈증이 있는데 이런 거에 쓸 문구가 있을까? 노트가 있을까라고 하면 바로 찾아줄 수 있는 스태프들도 항시 대기를 하고 있을 만큼 되게 잘 운영되고 있는 문방구였고요. 그곳에 가면 아까 그 런던처럼 일부 문구들이 소분되어 있을 만큼 그렇게 되게 잘 꾸려져 있는 문방구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넬리 잭슨에서 운영하는 문구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문구점이 되게 비슷했어요. 이렇게 뭔가 허리를 숙이거나 어떤 고개를 들지 않아도 제 시선과 맞닿아 있는 곳에는 늘 문구가 가장 깨끗한 상태로 정렬이 되어 있었고 어디를 가나 새로운 문구들이 한가득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펜슬 엔터프라이즈라는 연필만 파는 곳이었는데요. 이것도 되게 특이했던 건 세계에서 판매하는 연필 중에 이분이 셀렉하신 연필들이 되게 가득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매장 한가득 연필만 있었거든요. 심지어 연필이 다 미리 시필이 되어 있을 만큼 깔끔하고 체계적으로 연필을 판매하시는 곳이었고
연필뿐만 아니라 연필에 관련된 서적도 판매할 만큼 그래서 유럽을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여기서 맨날 방문하고 싶을 만큼 정말 멋있는 곳이었는데 계속 이곳을 관통하면서 근데 뭔가 아쉬움을 계속 느끼는 거예요. 뭔가 99%까지는 흥분을 했는데 뭔가 너무 좋으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와 진짜 멋있다 이렇게밖에 반응이 나오지 않는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제 스스로 도대체 내가 왜 이곳에서 이렇게 열정적이지 않지? 왜 뭔가 의무적으로 계속 문방구를 다니는 것 같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곳들을 다니면서 제가 느꼈던 것 저는 제가 했던 방식으로 문구 여행을 하는 게 더 맞는 사람이더라고요. 뭔가 문제가 있더라도 뭔가 고개를 숙여서 제일 아래에 있는 서랍도 열어봐야 되고 제일 위에 있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제일 위에 있는 그런 책장도 열어봐야 그래서 거기에 있는 뭔가 저만이 발견해야 되는 문구들을 발견해야 행복한 사람인데 이미 10회까지 되어 있는 연필은 그렇게 저한테 흥미롭지도 않았고 그리고 너무 잘 정돈되어 있거나 누군가가 추천해준 문구는 딱히 나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스스로 느꼈던 건 내가 어쩌면 내가 스스로 내 뭔가 오감을 사용하고 나의 그런 손과 다리를 다 활용해서 문구를 구매하거나 문구를 발견했을 때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구나를 깨닫게 되었고 저라는 사람을 조금 더 깊이 알 수 있는 계기였어요. 내가 문구를 좋아하는 방식, 내가 기록하는 방식, 내가 어떤 문구를 바라보는 방식이 이렇게 자리를 잡는구나. 그리고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방법은 이렇구나를 알게 되었고요. 이런 제가 진짜 기록을 좋아했던 진짜 이유와 진짜 문구 여행을 떠났던 진짜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한국으로 돌아오니까 노트 가득 정말 기록이 아주 많이 들어있었고 이것들을 그냥 썩히기 너무 아까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기록이 쌓여있을 줄 몰랐는데 정말 아주 많은 기록들이 쌓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일기장을 정리하면서 제가 이거를 한번 내 일로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건 이 문장이었는데요. 제가 어떤 것을 좋아해서 푹 빠졌고 그거를 저만의 방법으로 여행 내내 아끼고 보듬어 나갔더니 그게 너무 소중해져 버린 거죠. 제가 빚어냈던 결과물들이 너무 소중했고 그게 저 스스로 너무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여행했어 라고 끝내기엔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고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용기를 냈냐면 포트폴리오에 문구 프로젝트를 하나를 넣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창업을 하기에는 저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고 근데 뭐라도 해야지 근데 나를 잘 표현하는 걸 문구 프로젝트로 해야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용기였던 이유는 뭐냐면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였거든요. 있는 제 작업물들을 정리해서 책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새로운 프로젝트를 다시 하는 거니까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었던 건데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때부터 실제로 나는 문구라는 제품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문구는 아날로그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아날로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봐야겠다 라고 결정을 하고 아날로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날로그랑 디지털에 대한 차이를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디지털 세계에서는 기억이라는 글자는 그냥 말 그대로 기억이라는 걸 딱 치면 키보드로 탁 치면 탁 튀어나오잖아요. 근데 아날로그 세계에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획을 긋고 위에서 아래로 획을 그어야만 기억이 만들어지는 세계이고 저는 이렇게 획을 긋는 그 사이에 사람의 온기가 담긴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 누구도 똑같을 수 없는 기억을 만들어내는 세계가 아날로그이고 나의 온기가 머무는 그 상태를 지켜내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요. 그렇게 온기가 머무는 상태를 보호하는 그리고 사수하는 사람으로서 아날로그 키퍼라는 이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의 포트폴리오의 첫 제목이었고요. 이름을 지었으니까 이제 작업을 해야 하고 그래서 한 발을 내딛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 발을 담갔는데요. 그래서 그날부터 매일 서울에 있는 충무로에는 소규모로 인쇄를 해주시는 곳이 되게 많이 계세요. 그래서 매일 밤에 디자인을 해서 아침에 가지고 와서 출력해보고 샘플을 만들어보고를 반복하는 삶을 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문구를 샘플을 만들어보고 집에 돌아와서 다시 스케치를 하고 샘플을 만들고 스케치를 하고 그것들을 어떤 세트 상품으로 묶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문구를 만들어서
이렇게 매일 지금 생각하면 되게 정말 아날로그적인 방법인데 매일 사이즈를 이렇게 손으로 그리고 작업하면서 문구를 만들었고 그것들을 한 패키지로 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묶은 패키지들을 친구들한테 선물을 했거든요. 그래서 종료인 디자이너 친구들한테 나 이런 거 만들었고 써보고 후기를 알려줘. 그래서 개선점을 좀 알려주면 내 포트폴리오에 도움이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보냈는데 그렇게 처음에 6명한테 보냈거든요. 6명에서 7명 정도한테 보냈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보냈는데 그냥 보내기 너무 아쉬운 거예요. 메모지만.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라벨지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보냈어요. 그래서 마카펜으로 과일이랑 곰돌이를 그려서 보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메모지는 단독으로 쓰기엔 날아다니니까 스티커를 주면 스티커를 노트에 붙이거나 벽에 붙여서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해서 선물했는데 친구들이 경연아 근데 일단 이거 먼저 팔아봐. 이것도 진짜 아날로그 스티커잖아. 이거 먼저 팔아보는 거 어때? 라는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메모지는 대량 생산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걸릴 텐데 그 전에 이거는 너의 감각을 실험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 라고 해서 제가 그런가? 하고 혹시 이걸 구매하실 분 계세요? 라고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 그날부터 매일 밤마다 스티커를 그리는 삶이 계속됐어요. 그래서 하루에 정말 몇백 장씩 그리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가지고 있는 스티커들에 그리고 제가 이제 이것들을 작업하기 위해서 구매했던 스티커들에 매일 동그라미에 곰돌이를 그리고 토끼를 그리면서 작업했는데 사실 저는 이게 판매가 될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누군가에게 어떤 피드백을 들었을 때는 누군가가 직접 그린 스티커, 누군가 공장에서 찍어낸 스티커가 아니라 각자 모양이 다른 스티커들을 보니 이것도 큰 가치가 있다라고 느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수작업이고 어떤 개인의 작품처럼 느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으면서 내가 생각하는 아날로그가 내가 정의한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정의한 아날로그도 충분히 가치가 있구나. 그리고 내가 만드는 이 길이 나만의 길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스티커를 그리고 샘플을 만들고 스티커를 그리고 샘플을 만드는 삶을 계속 반복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한 발에 담갔는데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제는 문구도 판매를 하기 시작했고 고객님들도 조금씩 계시는데 이거를 그만두고 하반기 공채를 쓰자니 너무 아쉬워서 부모님이랑 친구들한테 이거 계속 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당연히 부모님은 진짜냐 우리 집에는 사업가 DNA가 없는데 너가 정말 할 수 있겠냐 라고도 하시고 친구들은 진짜 괜찮겠냐. 왜냐면 회사를 다녀서 뭔가 베이스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창업을 하는 거랑 그냥 막 몸으로 부딪히는 거랑 완전 다른데 괜찮겠냐 라는 친구들도 있고 아무도 믿지 않았고요. 근데 그럴 줄 알았다라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근데 왠지 할 것 같았어 라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냥 저희 이제 아주 가까운 친구들은 야 해 이거 어차피 실패 아니고 디자이너로서 1, 2년 정도 그냥 창업해보는 경험은 좋을 수도 있어 라는 되게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게 되었는데요. 그냥 제 속에서는 근데 이거는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명확했던 게 제가 기록을 너무 좋아하고 문구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제 마음에 충족되는 문구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이었냐면 1년 정도 열심히 해보고 이때 만든 거 안 팔리면 평생 쓰면 되지. 내가 제일 잘 쓸 수 있는 문구를 만들어서 내가 쓰면 되니까 이건 실패가 아니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저의 것이었고 이것들은 제가 어떤 보고 주고 누군가가 주제를 던진 게 아니라 제가 너무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것들이었고 제가 여행을 하면서 발전시켜 왔던 것들이니까 정말 오롯이 저의 몸속에서 저의 머릿속에서 나왔던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나만 할 수 있는 거고 내 오리지널리티다 라는 판단을 내리고 두 발로 담그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 발을 두 발로 만들게 되었고요.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어서 사업자 등록증도 내고 그리고 규모를 조금씩 넓혀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돈을 비즈니스적으로 쓰기 시작했고 그렇게 하면서 팝업 스토어 같은 것도 진행을 해보고 또 고객님들한테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공장도 컨택해보면서 제가 조금씩 그냥 개인 프로젝트가 아니라 브랜드나 프로젝트가 아닌 그런 사업으로서 일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쉬운 일은 당연히 아니었겠지만 저는 늘 매일 아침에 눈이 떠지는 게 너무 기다려질 만큼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오늘은 또 뭘 만들어 보지? 오늘은 또 어떤 피드백이 오지? 오늘은 또 누군가에게 어떻게
택배 포장을 해서 보내지라는 게 너무 설레고 너무 즐거웠어요. 그래서 진짜 좋아하는 걸 한다는 게 누군가는 좋아하는 건 절대 직업으로 하지만 진료라고 하는데 저는 도대체 질리지가 않는 거예요. 매일매일 너무 행복하고 내가 이 선택을 했다는 제 스스로가 너무 기특하고 대견하고 이래가지고 나는 이걸 하길 정말 잘했구나. 어쩌면 천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되게 짧은 생각이었던 건 사업에 그냥 단편적인 재미만 보고 너무 행복해라고 했던 거긴 하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저는 하길 너무 잘했다. 나는 매일 이렇게 공장에 가서 막 3-4시간씩 서 있어도 제가 작업했던 것들이 실제로 제품화 되는 거 보면서 정말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리고 이게 나만 쓰는 게 아니라 누군가한테 닿는구나를 깨달으면서 진짜 내가 뭔가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매일 포장하고 배송하고 포장하고 배송하는 것들을 반복하면서 이거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쯤 됐을 때는 책을 쓰는 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도쿄 여행을 가야 했었어요. 근데 이 당시에 사업을 하고 한 4개월 정도 됐는데 갑자기 큰 두려움이 오는 게 이거 만약에 내가 만들어낸 것들을 진료하시는 분들이 생기셔서 이제 이게 판매가 안 되면 어떡하지? 또는 이건 내가 좋다고 만들었는데 지금 당장은 운이 좋아서 판매되는 거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이 엄청 크게 닥쳐왔어요. 그 시기에 도쿄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요. 이때 저는 처음으로 취미가 문구가 될 수 있구나를 깨닫게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한국에서 문구라 하면 공부하는 사람들이 쓰는 거라든지 아니면 그냥 빠르게 가서 노트 빨리 골라가지고 쓰는 거 정도로만 되어 있었는데 이게 과연 내가 지속 가능하게 내가 정말 친구들 정도만큼은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정도를 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맞나?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도쿄에 가고 나서는 그 생각이 되게 많이 달라졌는데요. 아무래도 일본은 기록을 하는 문화가 조금 더 깊이 정착이 되어 있었고 조금 다른 거는 공부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들이 수기 문화에 되게 적응이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다이어리 당연히 아무나 주는 거 아니면 회사에서 주는 거 쓰는 게 아니라 10월 정도 되면 또는 조금 더 이르게 8월 정도 되면은 내년 다이어리를 위해서 매일 서점에 가서 새로운 디자인 다 보고 내가 좋아하는 내지의 레이아웃을 다 봐서 궁극이 하나를 딱 고르는 것이 너무 당연한 동네였던 거죠. 그래서 갔더니 너무 많은 선택지가 있는 옵션이 정말 다양한 문구의 세계를 볼 수 있었고요. 여기도 그런데 비슷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꼭 공부하는 사람들만이 쓰는 게 아니라 테이프, 커터 하나조차도 6개, 7개, 3개 나오는 이 정도의 문화를 우리도 닮아갈 수 있지 않을까? 또는 우리가 조금 더 앞서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약간의 부러움도 있었지만 근데 나는 내가 조금 더 잘할 수 있을지도 몰라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기도 해요. 이거를 일본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꼭 공부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기록이라는 걸 하는 사람들에게 닿는 문구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때 당시에 여기를 여행하기 전까지는 사실 그렇게 크게 목표가 없었거든요. 그냥 팔리면 팔리고 감사한 거고 내가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걸 만들었을 때 누군가가 좋아해 주시면 그건 정말 다행인 거고 이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때부터는 정말 제대로 해봐야겠다.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나도 100년 된 문방구 만들고 싶다라는 정말 조금씩 자세한 목표를 만들게 되었어요. 어쨌든 이런 도쿄라는 도시를 통과하면서 제가 느꼈던 건 기록의 문화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었고 저처럼 사실 앉았을 때 친구랑 딱 앉았을 때 노트부터 꺼내는 사람이 저만 있지 않을 거고 또 그냥 친구들이랑 만났을 때 셀카 찍는 것처럼 그냥 앉았을 때 메모지 한 장 꺼내놓고 같이 필담 나누듯이 낙서하는 것도 어떠한 문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또는 내가 나를 표현하는 것으로 문구, 노트 하나 또는 볼펜의 색깔 이것도 나를 표현하는 수단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나는 이 비즈니스가 오롯이 내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 밖으로도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판단을 했고 정말 제대로 해봐야지. 그래서 우리도 다양한 옵션과 다양한 선택지와 그리고 다양한 가치를 가진 문구를 만들어 봐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생각이라기보다는 결심에 가까웠고요. 정말 다양한 문구가 많았는데 이것들이 되게 저는 대단하다라고 생각했던 건
사실 문구가 큼직큼직하게 다르면 이것들은 이거랑 이거의 차이점이 분명한데 사실 조금씩 다르면 나만 아는 디테일이 숨어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노트에는 내가 이 가름끈의 색이 이뻐가지고 사 라고 할 수도 있고 이 노트는 여기가 조금 동그랗게 깎여 있어서 좋아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게 그 당시 제가 여행을 갔을 때 한국에서는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았었거든요. 이런 작은 디테일이 크게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이후에 저는 그럼 나는 고객님들이 나는 이 부분이 좋아서 사 그러니까 나는 180도로 완전 쭉 펴져서 좋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노트의 디테일을 살리고 그런 제품 하나의 디테일을 살려서 이게 그냥 색깔의 변주가 아니라 정말 레이아웃과 그런 작은 디테일의 변주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가지고 싶었던 문구를 만들고 누군가가 가지고 싶었던 문구를 만들어서 가려운 곳을 해결해 주자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는 그때부터 목표가 생긴 것 같아요. 내가 기록 문화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그래서 기록하는 것, 일기를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기록이 손으로 뭔가를 쓰는 게 당연한 그런 문화 같은 것들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는 더 열심히 기록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쨌든 제가 만든 문구가 워낙 많기도 했었고 그냥 정말 사소한 것 하나도 여러 번 기록하고 예를 들어서 일기장에 쓴 내용을 굳이 메모지에만 더 쓸 필요는 없겠지만 메모지에도 써보고 일기장에도 써보고 여기에도 써보고 저기에도 써보면서 과연 이런 기록에는 이런 정도의 길이의 문장에는 어떤 메모지가 어울리지? 이런 펜에는 어떤 노트가 어울리지를 계속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고요. 이 과정이 저한테는 단순히 사업을 한다기보다는 문구를 연구하는 그런 과정에 조금 더 가까웠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비즈니스를 하려면 문구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아야겠구나. 그리고 이 문구를 쓰는 사람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잘 알아야겠구나를 생각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다행히 그렇게 제가 기록하는 과정들이 제가 계속 노출을 시키다 보니까 나도 이렇게 기록하고 싶다라는 고객님들이 많아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기가 아날로그 키퍼의 고객님들이 되게 많아졌던 시기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저는 매일 기록을 해서 그걸 올렸고 이런 기록 방법도 있어요. 이런 스타일로도 기록할 수 있어요를 알리면서 고객님들께서도 나도 이렇게 해봐야지 라고 생각해서 꼭 저희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품의 문구도 사용해 보시고 이렇게 조금씩 제가 문화를 아주 작지만 만들어 나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무실을 얻게 되었어요. 왜냐면 그 전까지는 집 안방에서 했거든요. 근데 어머니께서 나가라. 이제는 가족 모두가 밥 먹을 공간이 없다. 너 때문에 나가라 라고 해서 경복궁에 있는 아주 작은 사무실을 얻게 되었고 그때부터는 진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은 월세를 내기 시작하면서 이제 저는 적어도 매달 월세는 벌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로드맵을 짜고 사업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정말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제품을 어떻게 가격을 매겨야 되지? 그리고 이 제품을 얼마나 만들어야 되지? 초들을 어떻게 생산하고 이 제품은 어떤 제품이랑 묶어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라는 것들을 되게 많이 생각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약간의 불안함이 또 하나 왔던 건 과연 내가 이렇게 문구를 뭔가 소비자로서만 살아왔었는데 판매하는 사람으로서의 자격이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사업이라는 거는 자격이 주어져야만 할 수 있는 거는 아니니까 저는 뛰어들었던 건데 막상 제가 어떤 이야기, 메시지를 전파를 하려다 보니까 나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감히 할 수 있나? 누군가한테 기록하세요 라고 말하는 게 나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또 한 번의 불안함이 찾아왔어요. 왜냐면 이제는 규모가 조금 더 커졌거든요. 그래서 나가는 택배 수량이 늘어났고 쓰는 돈이 커졌기 때문에 이제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과연 나는 이걸 할 수 있는 깜냥이 되나? 내가 자격이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저희 출판사 직원분들 중에 한 분이 근데 작가님 마지막 도시 가셔서 좀 리프레시도 좀 하고 오세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책을 위한 출장이었다고는 이야기를 하지만 상해로 가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상해를 선택했던 이유는 사실 중국이라는 도시는 제가 이미 직구로 타오바오로 너무 많이 구매를 해서 어느 정도 어떤 제품을 판매하는지도 알고 가격도 알고 있었지만 여기에 있는 문구거리라는 존재를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문구거리는 어떤 곳이었냐면
이렇게 종이를 그람수로 파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디자인을 벗은 제품들이 한가득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냥 서예 도구 같은 문구들만 가득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실제로 한국에 있었다고 생각했던 그런 그래픽이 들어간 문구라기보다는 정말 그냥 태초의 문구에 가까운 문구들이 훨씬 많았는데요. 디자인을 벗은 문구들을 보고 나니까 훨씬 문구에 대한 생각을 더 깨끗하게 할 수 있더라고요. 과연 그러니까 디자인이 된 문구 말고 그냥 클립은 뭐지? 펜은 뭐지? 노트는 뭐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도시를 여행하고 다양한 문구들을 만나면서 저는 문구라는 거는 정말 내가 가진 온기를 담는 존재구나. 그래서 쉽게 말해서는 내가 기록을 하고 문구라는 것을 통해서 기록을 하면 그것이 나의 온기를 담는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문구 하나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거기 때문인데요. 우선 영수증 책은 우리가 보통 이제는 많이 쓰진 않지만 사실 아직까지도 유럽이나 아니면 미국, 실제로 독일에서도 되게 많이 썼었는데 이제 영수증 책 또도독 뜯어가지고 주는 영수증 책 같은 경우에는 무언의 약속이 되는 거잖아요. 나는 정직하게 너한테 이 가격을 매겨서 판매했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약속이 되는 거고, 또 종이 테이프 같은 마스킹 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붙였다 떨어졌다 붙였다 떨어졌다 할 수 있고, 펜은 아무런 사심 없이 편견 없이 저의 첫 마디를 받아 적어주고요. 클립은 내가 묶어놨으면 내가 다시 풀 때까지는 이 종이 묶음을 끝까지 지켜주는 든든한 존재이고, 자는 누구한테나 공평한 단위를 제공하고, 노트는 누구나에게 무한한 가능성의 배경을 제공한다라는 그런 하나에 대한 정의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생각하는 문방구 주인으로서의 자격은 내가 정의 내리는 것이고, 나는 내가 노트는 가능성을 제공하는 장이다라고 정의했기 때문에 노트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냥 단순히 요즘에 클립이 유행이니까 클립을 만들어가 아니라, 클립이라는 건 종이를 묶어서 지켜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제품에 클립이라는 포지션이 필요해 라고 생각하게 되었고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전에는 다른 브랜드가 왠지 마스킹 실 같은 그 스티커를 만들면 저도 만들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때부터는 누가 만들어서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 라인업에서 꼭 필요한 것들, 그리고 정말 존재가 분명한 것들만 하자 유행을 했는데, 막상 사서 제가 써보니 별로 안 쓰는 것, 근데 잘 팔릴 것 같은데 근데 그건 하지 말자라는 또 저만의 신념을 만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내가 하는 문방구 주인으로서의 자격이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태초의 에너지를 가진 존재로서의 문구를 지켜나가자라는 생각을 하고, 또 지금도 그렇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문구라는 건 사실 기록을 하게 만든 도구니까요. 나를 단단하게 하는 힘이 되어주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꼭 만약에 문구가 아니었으면, 다른 것들이 기록의 도구였으면 저는 그것을 좋아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히 제가 노트랑 펜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기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노트랑 펜을 좋아하는 거고,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늘 기록으로 자신의 방향을 찾아가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문구를 이전보다 더 깊게 그리고 더 많이 좋아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문구를 이제는 단순히 그냥 제가 이거 이쁘다 이렇게 해서 사는 게 아니라 저의 세계를 넓힌다는 생각으로 문구를 구매를 하고 있고, 문구를 사용해보고 있고요. 또 만들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제가 처음에 아까 런던 프레젠트 앤 코렉트라는 문방구에서 직접 주인분이 영수증 써주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도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브랜드에서 제품을 구매하시는 고객님들께는 늘 손편지를 적어서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록으로 누군가의 기록을 응원하는 그런 포지션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아날로그 키퍼로서의 자격이 아닐까? 그리고 오리지널리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문구를 좋아한다라고 한 건 저의 이야기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문구를 그냥 좋아해왔고 그거를 사업으로 했으니까.
근데 이거는 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나 좋아해 라는 거에 문구가 들어갔을 뿐 사실 저는 여기에 엄청나게 다양한 것들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하늘 사진 찍는 거라든지 아니면 비건 요리하기, 자동차 장난감 좋아할 수도 있고 기타 치는 걸 좋아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양말 모으는 걸 좋아할 수도 있고 특정한 연예인을 좋아할 수도 있고요. 또는 가만히 앉아서 빗소리 듣는 거를 좋아할 수도 있고 수세미 만들기라든지 사람 만나기, 소리내서 노래하기, 주말에 잠자는 거 등을 다양한 것들을 좋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일기 쓰는 숙제를 내면은 꼭 했던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나랑 오늘로 시작하는 일기 쓰지 마라. 이게 약간 늘 제시했던 것들인데요. 조건이었는데요. 저는 약간 그걸 반대로 꺾어서 이제는 우리가 나랑 오늘로 시작하는 일기를 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는 내면에서 나오는 걸 쓰는 것보다 그냥 밖에서 경험한 걸 쓰는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어딜 갔더니 좋았다 정도이지만 근데 주어를 나로 하는 일기를 쓰기 시작하면 내가 이걸 왜 좋아했지? 내가 이걸 왜 싫어했지? 또는 내가 이걸 왜 하고 싶지라는 거를 조금 더 깊게 생각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늘 나로 시작하는 일기를 쓰는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나로 시작하는 일기에 어떤 걸 채우지? 그리고 내가 좋아한다라고 하는 거에 그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과정 자체가 저는 자신의 세계를 넓힐 수 있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그것이 꼭 기록이 되지 않아도 나 뭐 좋아하지? 그리고 그걸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말로 하는 순간 저처럼 2017년에 제가 여행을 떠난 것처럼 마법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나 뭐 좋아해 라는 말을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저는 그게 해리포터라는 영화에 연회장을 들어가는 거나 아니면 나니아 연대기의 옷장문을 열고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뭘 좋아해 라고 말하는 게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겠지만 왜냐면 너무 시시해 보인다라는 대답을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 뭐 좋아해 라고 말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떤 사람의 저라는 사람이 증명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의 방향과 삶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책에 제 앞에 있는 글인데 제일 마지막에 썼거든요. 근데 이거를 쓸 때 저는 제일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제일 머리가 아팠는데요. 왜냐면은 서문을 잘 써야 된다고 출판사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서문을 쓸 때 제가 막 여러 가지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느꼈던 첫 문장을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읽어드릴게요. 작년 오늘 베를린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원인 티어가르텐을 걸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다음 날까지 휴일의 기운이 남아있어 도시 전체가 조용했습니다. 큰 공원을 1시간이 넘도록 헤매면서 겨울숲의 위대함을 느꼈어요. 초록이 무성한 숲은 아니었지만 벌거벗음이 더 강하고 멋지게 다가왔어요. 나무를 나무답게 만드는 건 무성한 잎만은 아니라는 것을 눈과 마음으로 이해했습니다. 라는 문단인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숲은 늘 녹음이 뭐라 그러죠? 녹음이 지고 정말 푸릇푸릇한 잎사귀가 가득한 숲인데요. 제가 베를린에서 이 숲을 걸었을 때 사실 정말 앙상한 나무밖에 없었는데도 숲이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숲이라는 건 뭔가 누군가가 전해준 이미지였을 수도 있겠다. 누군가가 숲이라는 이미지를 전달해줬고 내가 어떤 걸 통해서 봤기 때문에 그걸 숲이라고 이해했을 뿐 막상 벌거벗은 나무들이 밑에 있는 곳에서도 숲은 숲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누군가한테 보여주기 위한 것 또는 어떤 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말하는 것도 나를 나답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런 숲에서의 경험, 뭔가 벌거벗은 나무도 멋있을 수 있구나라는 경험이 문방구를 좋아하는 나도 나다울 수 있고 문방구를 운영하는 게 결코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멋진 것을 작업하는 사람들이 뒤지지 않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판단이 지금의 저를 있게 만든 것 같고 조금 더 정말 2017년에 면담에서 시시하다고 했던 사람한테 들었던 오기를 현실화하는데 큰 자양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구를 볼 수 있다면 침낭에서 자는 것쯤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고 밖에 아무리 시끄러워도
오늘의 컨디션을 위해서 커튼 하나 치고 잠을 잘 수 있을 만큼 깜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깨달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내가 택배를 보낼 수 있다면, 내가 만든 제품을 누군가한테 보낼 수 있다면 1년 동안 잤던 침대인데요. 라꾸라꾸 침대에서 매일 1년 동안 매일 잤거든요. 근데 이 정도 침대에서 자는 것쯤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눈 뜨는 게 행복하고, 이렇게 침대에서 자도 내가 내일은 또 고객님한테 택배를 보낼 수 있고 내가 문구 디자인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그랬던 초심이 정말 소중한 거구나. 내가 내 내면에서 우러났던 초심들이 정말 대단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래서 매일 지금도 늘 기록을 하고 있고 문구를 만들고 있어요. 책상 한가득 새로운 문구와 지금 만들어 놓은 문구들을 가지고 늘 아날로그 키퍼에 대한, 그리고 문구에 대한, 기록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좋아하는 것을 실제로 좋아해 봤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직업으로 했더니 결코 질리지 않고 더 잘해보고 싶고, 진짜 깊숙이 빠져봤더니 이런 세계도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것들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계시고 또 다른 저와 비슷한 상황이 있는 친구들도 그렇고, 또는 새로운 인생의 제 2막, 3막, 4막을 열어가고 싶으신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건, 결국 내 내면에 있는 소리를 따라가다 보니 나만의 길이 생기는 거던데 이게 너무 즐거운 일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날로그 키퍼로 따지면 저는 아직 어린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요. 그래도 어린이의 목소리를 들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 분들한테 저희가 하는 항상 한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뭘 좋아하는지를 말하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록하는 걸 좋아한다, 문구를 좋아한다라는 걸 말하지 않아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는 거 너무 좋더라, 또는 아침에 이불 개고 나가서 밤에 들어왔을 때 깨끗한 침실 보는 거 너무 좋더라, 이것도 개인이 다른 자신만의 길을 가는 가장 좋은 초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무엇을 좋아해요 라는 단어를 마법의 문장처럼 새기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생각 속에서 자신만의 길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건 정말 나답게 사는구나를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그 말이 누군가한테 시시할 수도 있지만 정말 단 한 사람이라도 멋진데? 라고 해준다면 저는 그렇게 나 뭐 좋아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3명이 되고 6명, 9명이 되고 정말 많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각자의 그런 좋아하는 마음이 다양하게 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야구 되는 거, 별 보는 거, 자전거 타는 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개인의 우주를 만드는 좋은 자양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나 뭐뭐 좋아해? 라는 말을 많이 하고, 그것들을 그냥 내뱉기만 하면 정말 아주 많은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확신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아날로그 키퍼에서 되게 많이 하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는, 그래도 저는 기록을 좋아하는 사람이니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쓰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것들은 결과적으로 쓰는 것에서 시작이 되더라고요. 저 또한 아날로그 키퍼를 위해서 가장 첫날 몰스킨에다가 아날로그 키퍼가 도대체 뭐지? 라는 것들을 적었어요. 그래서 좀 부끄럽긴 하지만 역사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장 강력한 아날로그 신호가 될 수 있고, 또 포커스 온미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기록이라는 거, 그래서 그 기록이 모든 것들의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른쪽 하단에 보면 왜 아날로그가 좋을까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거기 보면 수고스러울 수도 있고 오래된 것일 수도 있고 낡고 촌스러운 것일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것들은 단 한 장의 원본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디지털로 적어놓은 것들은 카피가 무한하게 될 수 있고, 또 이것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재생산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개인이 쓴 기록은 아무도 못 건드리는 단 하나밖에 안 남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만든 한 장의 원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원본을 많이 쌓아 나간다면 그것들은 굳이 어떤 대단한 것이 되지 않더라도 개인의 역사가 될 수 있고, 그것들은 또 DDR에 있는 어떤 사람의 기록물처럼 남들한테 또 새로운 울림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아날로그라는 건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그런 기록이야말로
사람, 개인뿐만 아니라 개인의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또는 개인을 몰랐던 누군가에게도 큰 변화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금 일찍 끝났는데요. 네. 아날로그 키퍼 네. 문방구는 쇼룸이 있는. 지금 아날로그 키퍼가 운영된 지 3년 정도 되어가고 있는데요. 아직 저희 단독 쇼룸은 없고요. 지금 대구랑 부산에 있는 하트렉스, 교보문고 하트렉스에 입점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오브젝트라는 곳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리빙 편집샵의 개념인데요. 거기에도 들어가 있고, 또 저희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큰 곳에서 팝업 스토어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쇼룸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멀지 않은 시기 내에 저희의 단독 쇼룸이 생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 온라인에서 다들 네, 맞아요. 네, 대부분의 고객님들께서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고 계시고, 네, 계세요. 네. 그러면 다루시는 그 아날로그 키퍼에서 다루시는 네. 문구의 그 종류는 몇 종류인가요? 저희가 한 가지 약간 좀 독특한 점은 저희가 상시로 판매하는 제품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시즌이라는 것들을 해요. 그래서 이야기를 담은 문구들을 판매한다라는 명목으로 시즌을 하고 있는데, 시즌이 아닌 비시즌에는 한 7, 80종류 정도 되고, 시즌이 되면 이제 그게 거의 100종류 가까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제 오프라인에 판매하는 제품들은 거기서만 쓸 수 있는 문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구 여행을 가도 거기서만 쓸 수 있는 문구가 있었을 때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3곳에서도 거기서만 쓸 수 있는 문구들이 거의 20종류씩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전부 다 합치게 되면 거의 150, 16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온라인에서만 쓸 수 있는 제품은 60에서 70종류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종이로 된 거 말고 뭐 볼펜이라든지 다 있는 저희가 우선 볼펜은 안 하고 있지만 클립이랑 이런 종류들을 하고 있어요. 네, 페이퍼 파일이라든지 테이프 네, 그런 것들 하고 있고, 볼펜은 제가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이건 저의 꿈이기도 하거든요. 볼펜은. 왜냐면은 늘 좋은 볼펜은 이제 비싸거나 또는 다른 나라에 거신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볼펜은 늘 가장 최소 제작수량이 가장 많은 제품군에 속하기 때문에 언제나 그걸 만드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또 제가 또 질문 또 있는데요. 네. 저는 문헌정보학을 전공했어요. 네. 그래서 기업 같은 거 많이 네. 대중문화 하고 다른 가르치는 영어 가르치는 하다가 번역을 한번 한국해가지고 관심이 많은데 제가 쓰는 것도 그렇고 제가 번역한 책이 사전의 역사거든요. 우와. 최근에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페이스북에 제 번역책도 좀 홍보 좀 해야지 그래서 열심히 해서 몇백 명 막 늘렸는데 패치 늘리고 페이스북에 이렇게 보니까 그 글을 쓸 때 저는 나이가 막 50대니까 그 글을 쓸 때 요즘 누구든지 자판은 더 익숙하잖아요. 네, 맞아요. 디지털. 근데 저는 아직도 손으로 쓰는 걸 좋아하는데 손으로 쓰면 손도 아프고 소통도 안 되고 편집부랑 그러니까 요새는 20대, 30대, 40대 할 거 없이 전부 디지털에 친하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저는 그게 안타깝고 이북을 사면 뭐 여기 이북 사본 적도 있지만 안 보게 돼요. 차가워서. 맞아요. 차가워요. 근데 이제 이거는 아까 온기가 담겨 있다고 따뜻해요. 근데 그 젊은 사람들은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날로그를.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글을 쓰시거나 그럴 때 타이핑이 훨씬 더 편하시잖아요. 네, 그쵸. 훨씬 편하죠. 그래서 엘비 토플러인가? 책은 없어질 거라 근데 안 없어지잖아요. 저는 아날로그 쪽이거든요. 책 없어지지 않는다. 그럼 교과서가 무슨 교과서가 디지털로 바뀌는 그런 거 현실화되지 마요. 틀린 얘기 지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의 비중은 커질 거고 또 더 젊은 사람들은 계속 이걸로 볼 거고 책을. 그 좀 아날로그를 멀리할 거는 확실하잖아요. 비중이 줄어들 거는. 근데 저는 그렇게 믿지 않는데 그런 거에 대한 견해를 한번 관심 있으신가 여쭤보고.
우선은 제가 아날로그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 그러니까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차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부피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디지털은 늘 평면 안에 있지만 아날로그는 부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책을 읽어도 남아있는 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고 일기를 써도 제가 썼던 페이지와 남아있는 페이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거는 결과적으로 뭔가 쌓인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게 어떠한 개인에게는 이것만이 확인할 수 있는 길이라는 생각도 해요. 책도 이북으로 읽으면 내가 도대체 얼마만큼 읽었는지 감이 안 올 수도 있고 또는 일기도 그냥 메모지로 쓰면 얼마만큼 써왔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하는 욕구는 누구나 있기 때문에 이걸 쓰고 싶어 할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저는 늘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게 아직도 경찰서에서는 문서, 아주 중요한 문서는 그냥 파일에다가 밀봉해서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원본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저는 재생산되지 않는 원본이라는 의미에서의 아날로그는 사라지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들이 결과적으로 그냥 서류가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정말 소중한 사람한테는 무조건 편지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어도 귀찮아서 편지 안 써가 아니라 사랑하니까 편지 쓴다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날로그라는 게 교과서는 사라질 수 있겠지만 사랑하는 사람한테 쓰는 편지는 절대 안 없어질 것 같고 또 어떤 메모 같은 것들, 디지털 메모는 점점 더 많이 좋은 서비스가 나오겠지만 내가 진짜 소중하게 생각하는 버킷리스트를 디지털로 쓰진 않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대체 가능한 디지털에 관련된 메모들 또는 기록들은 진짜 아날로그에서 사라질 수 있겠지만 온기를 담아야만 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 기록들은 안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람이 부피감을 느끼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이북을 아무리 읽어도 실패하는 이유는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나에 대한 감이 안 오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도대체 내가 얼마만큼 온 거야 라는 거를 감을 못 잡으니까 집중도 안 되고 또 언제나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많잖아요. 디지털이라는 것들은. 근데 책이라는 거나 기록이라는 거는 빠져나갈 구멍이 전혀 없는 정말 종이와 본인의 독대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 이상 아날로그는 사라지지 않을 것 같고 또 저는 그런 사람이 최후가 남더라도 저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브랜드를 계속 운영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키퍼 수준이 아니라 거의 월이었어요. 네, 저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고 네. 실제로 저는 뭐 편지뿐만 아니라 제가 썼던 노트들도 절대 못 버리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예전 북토크에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혹시 그것들을 다 스캔이나 찍어서 디지털화 해놓으시냐고 하는데 저는 절대 그걸 해놓지 않아요. 일기를. 왜냐면 그거는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 자체의 의미가 있는 거지 사실 일기장을 제가 스캔해 놓은 이상부터는 제가 그 일기장에 대한 애착이 그렇게 지금처럼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원본에 대한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날로그는 좀 그 존재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행에서 이제 네. 많이 갔다 오셨으니까 네. 기록 같은 거 하실 때 네. 일단은 아날로그 쓰시고 네. 그래서 블로그라든지 SNS에 올릴 때도 그 바로 자판을 가지 않으시고 그냥 아날로그. 네, 맞아요. 그러니까 블로그 같은 거 운영하시지 않나요? 저는 근데 블로그를 운영했다가 지금은 현재는 하고 있지 않은데 근데 사실 그 기록은 전파력이 너무 작잖아요. 아날로그 기록이라는 거는 그렇죠. 전파력이 없으니까 뭔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강렬하다 할 때는 써요. 인스타그램이라는 통로를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네네 페이스북은 하지 않고 네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홈페이지 같은 것들을 활용하는데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무서운 점도 있는 게 어디까지 닿을지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무서움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하고 싶은 말, 그러니까 브랜드로서 해야 될 말이 있으면 그건 어쩔 수 없이 디지털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웃긴 건 디지털로 글을 쓰기 전에는 늘 종이에다가 초안을 다 적어놓고 네 그리고 이렇게 타이핑을 하는 편이에요. 고맙습니다. 네, 아닙니다. 저도 똑같은 질문이었는데 유튜브에서 한 번 질문을 남기셨는데 네. 마지막에 해주신 거죠.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정확하게 네.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네.
본인은 어떻게 그걸 잘 얘기하는 방법이 요령이 있다면? 저는 근데 이미 제가 뭘 포기했는지에 대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말할 수 있게 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여행이라는 건 돈과 시간을 써서 가는 건데 저는 진짜 랜드마크도 하나도 가지 않았고 먹어야 되는 것도 안 먹었고 그냥 문방구와 문구점만 갔잖아요. 문방구와 문구만을 위해서 갔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저라는 사람이 나는 이런 걸 포기했으니까 이걸 말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된 것 같긴 한데요. 이게 어떤 걸 좋아한다라고 말하는 게 저한테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사실 누군가한테는 난 아주 좋아하는 게 없는데 너무 뭔가 자랑 아닌가? 또는 뭔가 폭력적인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좋아하는 게 너무 거창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말이 가능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요즘에 문구랑 문방구를 제외하고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아침에 이불 개는 거거든요. 이게 저는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건지 몰랐는데 이걸 되게 많이 말하고 다니는 저희 직원들한테도 아침에 이불을 개니까 너무 좋다. 왜냐면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바로 누울 수 있으니까 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들을 생각해보면 제가 그걸 왜 좋아하는지를 생각했더니 아침에 이불을 개니까 성취감 같은 걸 느끼는 거예요. 묘한. 나는 아침에 이불을 개서 집 정리를 하고 나왔다 라는 게 저를 또 성취감을 느끼게 하고 그게 또 하루의 원동력이 되는 걸 보니까 그냥 내가 이불 개는 거 좋아해 라고 말했을 때에 그게 단순히 제가 그냥 좋아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하루를 변화시킬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좋아하는 걸 너무 대단한 것으로 잡지 않고 이불 개는 거 좋아할 수도 있고 매일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는 걸 좋아할 수도 있으니까 실제로 내가 뭔가를 했을 때, 뭔가를 행동했을 때 이거 좀 괜찮은데? 라고 하면 그거에 조금 집중해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놓치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이게 좋았단 말이야? 왜 좋았지? 라는 거를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걸 생각하는데 저는 일기가 되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이라고 시작하는 일기가 오늘 기분이 좋았는데 왜 좋았지? 를 파고 들어가다 보면 분명히 저는 아침에 이불 깼을 때 또는 저녁을 7시 전에 먹어서 뱃속이 가벼웠을 때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이라고 시작하는 일기 또는 좋아했던 거를 왜 좋아하는지를 놓치지 않는 그 마음 그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또 다른 분 질문 없으시면 내일 아침에 바쁘게 시작을 해서 커피도 드실 수 있는데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가시기 전에 커피 한잔 드시고 그래가지고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라고 치면 돼요? 콘텐츠가 원래 아날로그 키퍼요. 네. 보니까 클립이 네모 클립하고 타워 클립이 있는데 네. 무슨 차이고 이 차이는 어떻게? 그 두 개가 세트인데요. 두 개가 되게 커요. 요만한 커서 그걸 부클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책갈피처럼 쓸 수 있는 클립이거든요. 그래서 모양이 조금씩 다르고 큰 거는 책갈피하고 네, 두 개 다 책갈피처럼 쓰실 수 있어요. 아니면 보통 메모지 같은 거는 클립이 너무 작으면 2-3장밖에 못 묶는데 이것들은 10장 이상씩 묶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보통 한국에 그렇게 맞아요. 네. 이게 클립 같은 거 너무 몇장 안 네 맞아요. 큰 클립이 없어서 네 그래서 저도 그 갈증이 있어서 만들게 된 클립이에요. 이번에 어떻게 신청 알고 이거 신청하셨어요? 저 여기 그때 전시도 왔었어요. 오셨다가? 네. 전시 보시고 전시도 그 이제 문구는 저도 관심 있으셔서 아니 어렸을 때 좋아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어렸을 때는 문방구 주인이 최고고 맞아요. 아트박스가 좋았다가 커지니 이제는 성인이 되니까 이제 점점 스트레스는데 공부하면 되게 기분 좋잖아요. 성수도 회사되고 젊은 분이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아니 되게 그래서 어디 가면 저도 아기자기한 소품들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캐릭터나 이런 게 되게 예쁜 게 많거든요. 맞아요. 가면 막 사면 남편이 이거 사지 말라고 하는데 좋아하긴 하는데 참 지금 못하고 있는데 젊은 분이 이렇게 하니까 또 새롭고 해서
저 의외였어가지고 그러니까 문구 이렇게 하면은 젊은 친구들이 네. 당시 또 요즘도 아날로그 관련해서 젊은 친구들이 되게 많이 좋아해서 저는 젊은 분들이 또 한두 명은 있겠다 청각생 중에 네. 그런데 오신 분들이 다 이제 정말 연륜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감이 되게 많이 환기가 되더라고요.